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큰 갈등과 가장 깊은 사랑이 얽혀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가족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과연 용서란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함께 고민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67,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구월동 한 아파트 단지인데 오래된 건물이긴 해도 나름 정감 있는 동네예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요즘은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아 볼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집 근처 작은 카페예요. 카페 이름은 별다방인데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자주 들리게 되는 곳이에요. 창문으로는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과 함께 카페 안에 잔잔히 흐르는 음악이 제 생각을 정리하게 해줘요. 이곳에 앉아 있으면 마치 모든 걱정거리가 잠시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매듭을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누군가에게 동점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오면서 쌓인 제 마음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요. 저는 오늘 그런 답답함을 풀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인천항 근처의 작은 동네였어요. 지금은 많이 개발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땐 조그만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런 동네였어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 저, 그리고 2살 어린 남동생까지 네 식구였는데 아버지는 인천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곤 했어요.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가 늦은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들어오시면 찌개 한 그릇을 놓고 미자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요. 그 말을 들을 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속으로 울었던 날도 있었어요. 제가 22살 되던 해,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그때 저는 인천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 우연히 철민 씨를 만났어요. 철민 씨는 부산에서 올라와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손에는 성실함과 따뜻함이 느껴졌고 눈빛은 무척 진지했어요. 우리는 몇 번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갔고 몇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철민 씨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챙겨줬고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안정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철민 씨가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으면서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소홀해졌어요. 특히 철민 씨가 시댁과 그의 형제들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항상 저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만 보셨어요. 제가 지치거나 힘들다고 말하면 미자야, 여자는 집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만 돌아왔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김미자로서가 아니라 박철민의 아내이자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런 날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고 남편과 저도 나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끔은 제 젊은 날들을 떠올리며 내가 정말 잘 살았던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은 지금도 저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선택을 하죠. 그 선택들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기도 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2이던 해였어요. 결혼식 날 아침, 엄마가 손수 만들어 주신 아이보리색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의 공기는 참 맑았어요. 햇살은 따뜻하게 비쳤고 작은 시골 교회 앞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있었죠. 제 남편 성우 씨는 작은 시계를 차고 연한 회색 점잔을 입고 있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책임감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던 제가 문을 열고 나오자 성우 씨는 멍하니 저를 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미자야, 너무 예쁘다 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식은 간소했어요. 특별한 장식도 없었고 손님들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진심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목사님 앞에서 성우 씨가 평생 당신을 지키겠다고 말하던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 둘은 연수역 근처에 마련한 작은 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정말 짧았어요.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붙어 있었고 창문은 딱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첫날 밤, 우리는 조그마한 전기난로를 틀어놓고 둘이 나란히 앉아 차가운 겨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우 씨는 새벽이면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밝은 얼굴로 나가곤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밤을 청소하거나 밥상을 차리며 성우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저희의 첫 식사는 김치와 하얀 쌀밥, 그리고 된장찌개였어요. 밥상을 차리면서 이게 결혼 생활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밥을 먹고 난 후 성우 씨는 작은 술잔에 소주를 따라 한 모금 마시던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미자야, 나중엔 내가 작은 수리점을 차리고 싶어. 더는 남 밑에서 일하지 않고 내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그러며 내가 곁에서 도울게요.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해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작은 꿈을 키워갔어요. 매달 월세를 내고 조금씩 생활비를 아끼며 저축도 했어요. 매일같이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웃음과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 씨가 퇴근 후 손에 낡은 라디오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거 오늘 공장에서 버리려던 건데 내가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그는 부엌 식탁 위에 라디오를 놓고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밤이 깊어가던 어느 순간 고장난 라디오에서 작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우리는 그걸 들으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렇게 소소한 행복들이 쌓이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어졌어요. 물론 가끔은 걱정도 많았죠. 월급이 모자라서 냉장고에 반찬이 거의 없을 때도 있었고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을 청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지나고 나니 다 추억이 되었어요. 이제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마음만은 충분히 컸거든요. 요즘은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기억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성우 씨가 첫 회사를 차리던 건 1988년 겨울이었어요.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막도를 지나던 때라 집에서는 아기가 울고 저는 살림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성우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자야, 이제는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아. 장비를 다뤄온 경험이 있으니 의료기기 쪽으로 작은 회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가진 돈도 얼마 없었고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한마디로 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회사를 차리고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성우 씨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때로는 손님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면 그는 한숨을 쉬며 밥상 앞에 앉았죠. 오늘은 아무것도 못했어 라는 말에 저도 속상했지만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우리 천천히 가요.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버티는 시간이 몇 년을 이어졌어요. 1992년쯤부터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한 병원에서 작은 주문이 들어왔고 그걸 성실히 처리하자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성우 씨는 너무 바빠져서 직원 2명을 새로 고용해야 했어요.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우 씨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요. 1995년 드디어 우리는 연수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살 수 있었어요. 집 앞에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는데 이사를 하던 날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둘째가 정원 한쪽에 작은 텐트를 치며 이건 내 방이야 라고 외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밤 새 집 거실에서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서로 축하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성우 씨의 일도 많아졌고 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아빠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말했어요. 성우 씨,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말아요. 돈이 많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자야,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해.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지만 가끔은 그가 조금 더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길 바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차도 바꾸고 집도 리모델링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허전함이 생겼어요. 성우 씨는 항상 바빴고 아이들은 커가며 점점 저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난 아빠랑 같이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성우 씨에게 그 얘기를 전하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술잔만 기울였어요. 성공이라는 게 꼭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집이 행복을 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날은 2005년 가을이었어요. 공기가 선선해지고 창밖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때였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성우 씨를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미동도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다는 의사의 말이 제 귀를 때렸어요. 심근경색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던 시간이 순식간에 멈춰버린 느낌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에 큰 구멍처럼 남아 있어요. 성우 씨는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늘 웃으며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했지만 결국 그 무리한 삶이 그를 아다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며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동네 이웃들과 친척들이 와서 위로를 건넸지만 그 모든 말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집에서 멍하니 울기만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며칠 후 성우 씨가 남긴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그는 손수 쓴 편지와 함께 모든 재산을 저에게 맡긴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미자야, 모든 걸 네가 지켜줘. 난 아이들이 이걸로 다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 쓰고 너를 위해서도 꼭 남겨둬. 그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처음엔 성우 씨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큰 책임으로 다가왔는지 몰랐어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이 돈을 잘 관리해야 할지, 집안의 경제를 혼자 꾸려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의 유산으로 작은 빵집을 시작했어요. 집 근처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매일 새벽마다 빵을 굽기 시작했죠.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성우 씨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본받아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늘 했던 말처럼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성장하며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 후 제가 혼자 모든 걸 책임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취직했어요. 둘째는 아직 학생이었지만 학교 끝나고 가게 일을 도우며 제 곁에 있어 줬어요.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였고 성우 씨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줬어요. 성우 씨가 떠난 후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거라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는 거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사랑, 그리고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해요.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들이니까요.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는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2005년 겨울, 성우 씨를 보내고 나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도 전에 큰아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죠.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회사 운영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회사 관리를 맡으면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가족을 위해 나서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이면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사모와 며느리 지현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현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큰오빠가 회사도 책임지고 있으니 지금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현아, 그건 내 아버님이 평생 땀 흘려 이룬 거야.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아무도 이득을 볼 수 없잖아요. 그 순간부터 가족 간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상호와 지현은 계속해서 회사 경영과 재산 분배를 요구했고, 심지어 둘째 아들 준호까지 끌어들이려 했어요. 준호는 원래 욕심 없는 사이였지만 형과 형수가 계속 돈과 관련된 미래를 이야기하며 설득하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회사가 잘 굴러가려면 형이 전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내 아버님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 서로 돕기로 바라셨어.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답하지 않았어요. 가족 회의를 열었을 때 상호와 지현은 이미 계획을 세워온 듯 보였어요. 회사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이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가족을 갈라놓게 되었을까? 결국 저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우 씨의 뜻을 따라 재산을 당장 나누는 대신 모든 자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죠. 상호와 지현은 화를 냈고 준호는 한동안 저와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이 우리가 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가족 간의 관계는 어색해졌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저는 혼자 집을 지키며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성우 씨가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는 과연 지금의 가족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021년 겨울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문고리가 고장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전화를 찾으려고 했는데 휴대폰도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 밑으로 잦은 쟁반의 밥과 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상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제가 아는 아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뚝뚝했죠. 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회사도 재산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이 모든 일이 끝나요. 저는 상호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그저 서명만 하면 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아들이, 제가 키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상호야, 넌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모든 걸 이뤘는지 알아?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담긴 거야. 하지만 상호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상호가 이렇게 변한 게 내 탓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성호 씨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2021년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죠. 그날은 가족 회의를 한다고 사모가 모두를 불렀어요. 큰딸 지은이는 그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제 성함을 알게 된 후 한달음에 달려와 줬어요. 지은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꼭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이제 제가 나설게요.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돼요. 회의는 거실에서 시작됐어요. 사모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지현도 곁에서 그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대체 엄마를 얼마나 더 괴롭히려고 해?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래야 해? 사모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지은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해. 지현이 끼어들면 비아냥댔어요. 지은아, 내 남편이랑 내가 가진 게 뭔데 가족 재산 운운하는 거야? 애초에 엄마가 남길 것도 없어. 그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몫이야. 지은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언니, 그 입 다물어. 엄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언니가 할 소리야? 상황은 점점 격해졌어요. 상호는 지은이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결국 엄마도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오빠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엄마를 반이 가두고 협박까지 하면서 그게 믿을 만한 거야? 그 말에 상호가 화를 내며 지은이를 밀쳐내려고 했고 그 순간 둘째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그만해. 가족끼리 이게 무슨 꼴이야? 준호는 상호를 쏘아보며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가 안 나눠주면 법원에 가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 법이라도 공정하게 판단하겠지. 거실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상호는 씩씩대며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지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법정으로 가든지 말든지 해. 그런데 지은아, 너 정말 내가 이기길 바라는 거야? 지은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기고 싶다는 게 아니야. 엄마가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이야.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는 서로 의지하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성호 씨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022년 초겨울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고 밖에는 잔설이 남아 있었죠. 지은이와 서희가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을 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곳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차 안에서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한없이 무서웠어요. 지은이네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자면서도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자식들에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저를 단순한 돈줄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매일같이 저를 위로하려 했어요. 저와 함께 시장에 가고 저녁 준비를 도와주며 밝은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요? 오빠랑 형수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엄마가 너무 모든 걸 주려고만 했던 것 같아. 가끔은 사랑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상우와 준호가 어렸을 때 얼마나 밝고 천진난만했는지, 성우 씨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아마도 돈과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던 걸까요? 한 번은 상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냉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후회돼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갈등이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상호와 준호를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도 결국은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마음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지은이는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줬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을 위해 해본 일이 얼마나 있었나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22년 초봄, 날씨는 아직 차가웠으지만 햇살이 창문을 비추며 조금씩 따뜻해지려는 듯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죠. 그날은 제가 평생 가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법정에 첫 발을 디딘 날이었어요. 아들들과의 갈등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눈앞에 보이는 건 낯선 얼굴 같아 보이는 제 아들들과 며느리였어요. 성호와 준호, 그리고 지현.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심판대에 앉은 판사가 제게 물었어요. 왜 자녀들이 자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순간 멈칫했어요. 그때 성호가 일어서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의 운영도 점점 나빠졌고 이런 상태로 계속 두면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으로 돌봤던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호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나니?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준비가 돼 있었던 엄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다니? 하지만 상호는 제 말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어머니. 지금은 현재를 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을 보탰어요. 엄마, 저도 형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형이 회사 운영을 맡으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그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은 그나마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것도 저를 아프게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지현은 더욱 단호했어요. 그녀는 판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혼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그걸 위해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가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법정 안은 적막했고 말소리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의 귀에 쨍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그 순간 며느리 지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고 말투는 마치 저를 몰아세우려는 듯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돈을 왜 그렇게 쥐고 계세요?
어머니 혼자 사는데 무슨 사치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아니면 지은이랑 그 백수 서희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지현의 말이 너무 잔인해서 대답조차 하기 어려웠죠. 지은이와 서희는 제 곁에서 저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인데 그녀가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어요. 지현아, 엄마는 그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해서 남긴 거야. 엄마는 그걸 지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지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이요? 어머니가 아버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지금의 상황을 알았다면 어머니께 자산을 전부 맡긴 걸 후회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수님, 너무하세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현은 지은이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희생이요? 당신 남편이나 잘 챙기세요. 어머니한테 기대서 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에 지은이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수님, 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형수님이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현은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부리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던 저는 마치 가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이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공격하는 걸 보니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이 제게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두운 구름이 끼어 있었고 제 마음도 그 구름처럼 무겁고 답답했어요. 법정에서 성우와 지현의 날선 말들에 이미 지친 상태였는데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마주한 순간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항상 조용하고 온화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형상우와는 달리 나서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준호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찢어 놓았어요.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고집부리면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몸이 떨려왔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책임졌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경원비가 모자랄 때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할 때도 그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니? 저는 겨우 입을 떼며 물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가 형이랑 나눠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래 끌어봤자 모두가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뭔가 억눌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치마 끝을 움켜쥐었고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준호마저 이렇게 될 줄이야.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또 준호가 무슨 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지은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엄마를 더 지켜드려야 하는데. 지은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준호의 말을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정말 돈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상호와 지현의 압박에 떠밀려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아들로부터 들은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동안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2022년 봄, 법정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건 딸 지은이와 사위 스모였어요. 지은이는 제 마음속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과 같았죠. 그녀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엄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돈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알잖아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돼요. 지은이는 매일 저녁이면 제 방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에는 생강차, 다른 한 손에는 신문 한 장을 들고 그녀가 일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엄마, 오늘은요, 어떤 손님이 주문한 치킨에다가 초콜릿을 얹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죠. 그녀는 제 곁에서 작은 미소라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지은이의 남편, 제 서이스모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주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다봤더니 스모가 싱크대 아래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고쳐지고 있던 거예요. 스모야, 뭐 하고 있니? 제가 묻자 그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싱크대에 물이 새더라고요.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건 엄마가 기술자를 부르면 돼. 너까지 이런 거 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스모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해야죠. 어머니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이후로도 스모는 집안의 작은 문제들을 묵묵히 해결해 주었어요. 전등을 교체하고 책상이 흔들리면 바로잡고 심지어 마당의 화분까지 정리하며 말없이 모든 걸 챙겼죠. 그는 항상 그렇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이와 스모가 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은 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좀 챙기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죠. 2022년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와 스모가 갑자기 저를 부엌으로 부르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작은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별거 아닌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부엌은 이미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스모는 작은 그릴 위에서 고등어를 굽고 있었고 지은이는 김치를 볶으며 생강차까지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곧 다 돼요. 기다리세요.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정말 소박한 한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잘 구운 고등어, 김치볶음,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많이 드세요. 스모가 말을 건넸죠. 저는 젓가락을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게 어딜 봐서 별거 아니야? 너무 정성스럽고 맛있어 보여.
식사를 하면서 스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한테는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기억들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이 집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자꾸 흐를 것 같아서요. 지은이가 승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여기는 엄마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라 엄마의 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 땐 꼭 말씀하시고요. 엄마가 행복하셔야 우리도 행복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했어요. 음식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저를 얼마나 지탱해 주는지. 2023년 봄이 찾아왔어요. 바깥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했어요. 법정에서 계속되는 싸움, 그리고 상호와 준호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한없이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곁에는 지은이와 스모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침마다 제가 잠에서 깰 때면 먼저 부엌에 나다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작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어요. 엄마, 오늘도 힘내세요. 엄마 곁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매일 아침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스모는 말없이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법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스모가 제가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작은 꽃병에 꽃을 꽂아둔 걸 봤어요. 엄마, 오늘은 힘드셨죠? 이 꽃 보면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그런 세심한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상호와 준호에 대한 감정이 얹어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향해 내뱉는 차가운 말들은 잊을 수 없었고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매일 저를 괴롭혔으죠. 지은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용서라는 건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계속 엄마 마음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상호와 준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의 행동은 분명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들도 한때는 제 품에서 자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매일 밤 기도하듯 물었어요. 성우 씨,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은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제 제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이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우 씨의 뜻을 끝까지 지키며 제가 믿는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쉽지 않았고 정답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지금 지은이와 승호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그들의 사랑과 따뜻함이 제 삶의 작은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이 순간을 감사히 여겨야 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어요? 아니면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며 고독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여러분께 제 선택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걷는 이 길 끝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